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비로운 불꽃의 탄생. 중개업자 겸 대리점 주인인 요제프 기벤나트는 같은 마을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뛰어난 점이나 특이한 점이 있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건장한 몸집에 남에게 뒤지지 않는 장사 수완도 지니고 있었다. 돈은 매우 귀중히 여겼지만 정직했다. 그리고 정원이 있는 자그마한 집도 가지고 있었으며 묘지에는 선조 대대의 산소가 있었다. 그는 교회에 대한 믿음은 약간 깨우치긴 했으나 굉장히 고식적인 사람이었다. 하느님이나 손윗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심도 품고 있으며 시민 생활에서의 예의 범절은 맹목적으로 준수했다. 술은 꽤 마시는 편이었으나 결코 만취되는 일은 없었다. 때로는 비난받을 만한 일도 많이 했지만 화가 되지 않는 일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를 악귀라고 욕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를 교만하다고 욕했다. 그는 시민클럽의 회원으로서 금요일마다 언제나 독수리회관에서 장기놀이에 가담했다. 그리고 빵 굽는 날이나 시식회 또는 순댓국 먹기 모임에도 빠지는 일이 없었다. 일을 할 때에는 싸구려 입담배를 피웠지만 식후나 일요일에는 좋은 것을 피웠다. 그의 내면 세계는 바로 속인의 그것이었다. 조금이나마 지녔던 정서 따위는 이미 먼지 속에 파묻혀버린 지 오래였고 다만 인습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가족적인 심정, 자식 자랑, 가난뱅이들에 대한 우발적인 자선심 같은 것이 그의 기질의 전부였다. 그의 정신적인 능력이란 천성적인 전혀 융통성이 없이 타고난 장깨와 산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독서는 신문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예술 감상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해마다 시민회에서 베푸는 소임극이나 때때로 서커스 구경을 하는 정도였다. 이웃에 사는 어느 누구와 그의 이름이나 집을 바꾼다 하더라도 거기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남들의 뛰어난 힘과 인물에 대한 쉴 새 없는 의혹과 모든 비범한 것, 자유로운 것, 세련된 것, 정신적인 것에 대한 일종의 투기심에서 비롯되는 본능적인 적개심인데 이와 같은 것도 역시 이 마을 사람들과 공통된 점이었다. 그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 그의 이러한 평범한 생활과 그 자신이 의식하지 않는 비극을 설명한다는 것은 오직 심각한 풍자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한스 기벤나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재주 있는 아이였다. 딴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고 있을 때도 그의 섬세하고 뛰어난 모습을 본다면 그가 얼마나 영리하고 출중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슈바르츠 발트의 작은 마을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인물이 없었다. 이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서 밖으로 시선을 던진다든지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나온 일은 전혀 없었다. 이 소년이 진지한 눈매, 총명하게 생긴 이마와 훌륭한 걸음걸이를 누구한테서 이어받았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것은 어머니로부터일까? 어머니는 오래전에 자꾸 했는데 그녀가 살았을 때 볼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병들어 신음하는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 8,900년 동안에 유능한 시민은 많이 배출시켰지만 제주꾼 또는 천재를 낳은 일은 결코 없는 이 오래된 시골 한 구석 하늘에서
신비로운 불꽃이 떨어진 셈이다. 현대식으로 훈련된 예민한 관찰자는 병약한 어머니와 대대로 연공을 쌓은 집안을 상기하여 지력의 비대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징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마을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 관리나 목사 중에 젊고 교활한 사람들만이 신문의 논설 같은 것으로 그러한 현대적 인간의 존재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부부 생활은 대체로 견실하고 행복했으나 생활 전체에서 개선하기 어려운 구식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편하고 부족한 것 없이 지내는 마을 사람들 중에는 과거 20년 동안에 직공에서 공장주가 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관리 앞에서는 모자를 벗고 예의를 지키며 교제를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서로 관리를 가리켜 아귀 또는 졸자석이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야심은 될 수 있는 한 자기 아들을 공부시켜서 관리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거의가 이룰 수 없는 무지개 같은 꿈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은 대개 라틴어 하급 학교에서조차 힘에 겨워하며 몇 번이고 낙제하지 않고는 진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스 기벤나트의 타고난 재질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선생들도 교장도 이웃 사람들도 마을 목사도 동급생도 모두가 이 소녀는 예리한 두뇌를 가졌고 어쨌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그의 장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슈바벤에서는 재주가 있는 아이라 해도 부모가 부자가 아닌 한 오직 하나의 궁색한 길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주의 시험을 치러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다음에는 티빙겐 대학에 진학하여 거기에서 목사나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해마다 450명의 시골 소년이 이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걸었다. 막 견진을 치르고 난 과도한 공부로 야윈 소년들이 관비로 라틴어를 중심으로 한 여러 학문을 배우고 난 뒤 8, 9년 후엔 일생의 행로의 후반에 들어서 국가에서 받은 은전을 갚아야만 하는 것이다. 수주일 후에는 다시 주의 시험이 있을 예정이었다. 국가가 지방의 수재를 선발하는 예년의 헤카톤베를 지금은 그렇게 불렀다. 헤카톤베는 그리스 소 100마리의 희생을 뜻합니다. 이 시험이 계속되는 동안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주도를 향해 작은 도시나 마을로부터 많은 탄식과 기원이 집중되곤 했다. 한스 기벤나트는 이 작은 도시에서 고통스러운 경쟁에 보내질 단 한 명의 후보자였다. 명예는 컸으나 그것은 결코 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매일 4시까지 계속되는 수업 시간에 연이어 교장 선생 댁에서 그리스어 과외 수업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6시에는 목사가 친절하게 라틴어와 종교 공부를 복습하도록 도와주었다. 거기에다 일주일에 2번 저녁 식사 후 1시간씩 수학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그리스어에서는 불규칙 동사 다음으로 불변사에 의해 표현되는 문장 결합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고 라틴어에서는 문체를 간명하게 하는 것, 특히 여러 가지 시형상의 자세한 점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 수학에서는 복잡한 비례법에 주의력을 기울였다. 이것은 선생도 때로 강조한 바와 같이 앞으로 연구나 생활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상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매우 중요했다. 그것은 논리적인 능력을 기르고 모든 명쾌하고 냉정하고 정확한 사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필수 과목보다도 더욱 중요했다. 그러나 한스는 한편으로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큰 지력의 연마로 정서를 등한히 하거나
고갈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학업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견진을 받는 소년들의 성서 수업에 들어가도 좋다는 허가를 얻었다. 거기에서는 프렌치의 종교 문답서를 사용하여 감격적인 문답을 암기 낭독해 함으로써 젊은이의 마음속에 종교적인 생명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 한스는 유감스럽게도 이 휴식 시간을 스스로 단축시켜 모처럼의 혜택을 망쳐놓곤 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의 단어나 연습 문제를 적은 종이 쪽지를 문답서에 몰래 끼워놓고 거의 1시간 내내 이러한 세속적인 학문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의 양심은 그처럼 둔하지만은 않았으므로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끊임없이 남모르는 불안과 초조감을 느껴야 했다. 감독 목사가 그에게 다가온다든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면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대답을 해야만 할 경우에는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송송 맺혔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틀림없었고 발음까지도 나무랄 데 없이 정확했다. 목사는 매우 감탄했다. 쓰고 암기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기 위한 과제는 낮의 수업 시간 때마다 쌓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침침한 남포동 밑에서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정의 평화스러운 분위기에서 하는 공부는 특히 능률적이라고 담임선생이 말했기 때문에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대개 10시까지 계속되었으나 다른 날에는 11시나 12시, 때로는 더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기름을 많이 낭비한다고 가끔은 언짢게 여겼으나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한가로운 시간이나 일요일에는 학교에서 읽지 못하는 두서너 권의 책을 읽는 한편 문법을 복습했다. 물론 적당히 해야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산책을 할 필요가 있어. 그것은 아주 효과적인 일이야. 날씨가 좋으면 책을 들고 교회로 나가는 것도 좋아. 신선한 바깥 공기 속에서는 재미있고도 쉽게 애워지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하여튼 머리를 높이 쳐들고 활발하게 산책할 일이야. 그래서 한스는 그 후 될 수 있는 대로 머리를 높이 쳐들고 산책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 그러고는 밤잠을 자지 못해 눈 가장자리가 푸르고 피곤한 채 묵묵히 놀란 모습으로 돌아다녔다. 기벤나트는 어떨런지요? 합격하겠지요? 어느 날 담임선생이 교장에게 물었다. 그럼 하고 말고. 교장은 기쁜 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애만큼 영리한 아이는 없지요. 잘 보세요. 그 애는 행동 하나하나가 영화된 것처럼 보여요. 최후의 한 주일 동안에 그에게서는 정신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귀엽고 부드러운 얼굴에는 불안을 못 이겨 깊숙이 들어간 눈이 탁한 빛을 내며 불타고 있었다. 아름다운 이마에는 재기를 나타내는 가느다란 주름살이 실날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느다랗게 바싹 야윈 팔과 손은 보티첼리를 연상케 하는 피곤한 아름다움으로 쭉 늘어져 있었다. 이윽고 시험 날짜가 닥쳐왔다. 다음 날 아침이면 한스는 아버지와 함께 슈트드가르트로 가서 주의 시험을 치른 후에 신학교의 좁은 수도원의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가 된 것이다. 한스는 교장에게 작별 인사를 마치고 막 돌아섰다. 교장은 전에 없이 다정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밤에는 더 이상 공부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약속해라. 너는 내일 건강한 몸으로 슈트드가르트로 가야 돼. 지금부터 1시간만 산책을 한 다음 집에 돌아가 일찍 자거라. 젊은 사람은 잠을 충분히 자야 해. 한스는 여러 가지 두려운 충고를 들을 줄로 믿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이처럼 다정한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교문을 나섰다. 커다란 키르히 베르키의 보르수가 늦은 오후에 따뜻한 햇볕 속에서 힘없이 서 있었다. 시청 앞 광장에서는 2개의 커다란 분수가 소리를 내면서 반짝이고 있었다. 불규칙한 지붕들의 선 위로는 검푸른 전나무로 덮인 산이 가깝게 보였다. 소년에게는 이 모든 것이 꽤 오랫동안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대단히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생각되었다. 한스는 머리가 아팠으므로 오늘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기로 했다. 천천히 시장터와 옛 시청을 지난 다음 시장의 좁은 길을 통해 대장간 옆을 지나쳐 낡은 다리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잠시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폭이 넓은 난간에 걸터 앉았다. 그는 몇 달 동안이나 매일 이곳을 4번씩 지나쳤으면서도 다리 옆에 작은 고딕식 예배당이나 개울, 수문, 제방, 방앗간을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다. 냇가의 풀밭과 버드나무가 우거진 강변도 그대로 지나쳤다. 거기에는 피혁 건조장이 나란히 있었고 개울은 호수같이 깊고 푸르렀으며 잔잔하고 활처럼 흰 가느다란 버드나무 가지가 물속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한스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이곳에서 반나절 또는 온종일을 보냈나 하는 생각을 했다. 또한 이곳에서 헤엄치고 잠수를 하고 노를 젓고 낚시질을 하던 생각도 함께 떠올렸다. 아, 낚시질. 그러나 그것도 지금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지난 해에 시험 때문에 낚시질을 금지당했을 때 그는 몹시 서러워 울었었다. 낚시질, 그것은 기나긴 학창시절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었다. 가느다란 버들 그늘 속에 있으면 방앗간 2개 물떨어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깊고 조용한 물, 수면의 빗놀이, 부드럽게 구부러진 긴 낚싯대, 고기가 물려서 잡아당길 때의 흥분, 파닥파닥 뛰는 싱싱하고 살찐 고기를 손으로 잡았을 때의 뭐라 말할 수 없는 쾌감. 그는 세찬 잉어를 몇 번이고 낚아 올린 적이 있었다. 은어와 백어와 맛있는 잉어, 그리고 조그맣고 예쁜 피라미도 낚았었다. 그는 오랫동안 수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푸른 냇가 한 구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동안 서글픈 명상에 잠겼다. 생각해보면 아름답고 자유분방했던 어린 시절의 즐거움은 이제 먼 옛날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는 무의식 중에 호주머니에서 빵 한 조각을 꺼내어 크고 작은 덩어리를 만들어서 물속에 던졌다. 그리고 그 빵이 가라앉으면서 물고기가 몰려와 물고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달려와서 작은 덩어리를 열심히 먹고는 큰 덩어리를 먹고 싶어 주둥이로 툭툭 치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큰 은빛 백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 넓고 까만 등은 물 밑바닥과 구별이 되지 않았다. 이 고기는 신중하게 빵 주위를 헤엄치다가 벼란간 크고 둥근 입을 벌려 그것을 삼켜버렸다. 천천히 흘러가는 수면에서 습기차고 후텁지근한 냄새가 풍겨왔다. 2서너 조각의 흰 구름이 희미하게 푸른 수면에 비쳤다. 물레방앗간에서는 둥근 바퀴가 삐걱거리고 2 군데의 뚝으로 흐르는 서늘하고 낮은 물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소녀는 며칠 전 일요일에 있었던 견진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의식을 올리고 있는 동안 모두가 감동하고 있을 때 그는 그리스어 동사를 암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놀랐던 것이다. 그 외에 최근 그는 수업 중에도 눈앞에 놓여 있는 공부 대신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 하게 될 공부를 생각하는 일이 아주 빈번해졌다. 그러나 시험은 잘 치르겠지.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일어섰으나
어디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억센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의 어깨를 잡은 사람의 목소리는 아주 친절했다. 어떠냐, 한스. 잠깐 같이 걸을까? 그 사람은 구두장수 플라크 아저씨였다. 이전에 한스는 가끔 저녁에 1시간 정도 이 아저씨 곁에서 지낸 일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오랫동안 가보지 못했다. 한스는 이 신앙심 깊은 경건한 신자가 말하는 것을 그다지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서 함께 걸었다. 플라크 아저씨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한스의 성공을 빌며 격려해 주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의 본인은 그런 시험이란 그다지 대수로운 게 아니며 아주 우연한 거라는 것이다. 낙방을 했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누구든 낙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한스가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신은 모든 인간에게 각각 특수한 뜻을 품어 그들이 각자 알맞은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스는 마음속으로 이 아저씨에 대해서 다소 미심쩍은 점을 발견했다. 이 아저씨의 믿음직스럽고 재미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한스도 존경심을 품고 있었지만 그는 어떤 정해진 시간이 올 것을 믿고 가끔 기도드리는 신자들에게 하는 농담을 듣고서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덩달아 웃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한스는 지금 날카로운 질문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훨씬 전부터 초조하게 구두방을 피해온 자신의 비겁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스가 선생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 자신도 얼마간 우쭐한 기분이 되면서부터 플라크 아저씨는 종종 그를 우습게 바라보며 골려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소년의 마음은 모처럼 호의를 갖고 이끌어주려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것은 한스가 혈기왕성한 나이였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에 민감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는 이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걷고 있지만 이 사람이 자기를 염려해 주는 까닭이나 친절의 근본적인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걸어가다가 크로넨 골목에서 목사를 만났다. 구두방 아저씨는 딱딱하고 냉정하게 인사를 하고는 갑자기 서둘러 가버렸다. 왜냐하면 이 목사는 신식유행을 따르는 사람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평판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목사는 소년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건강은 어떠냐? 여기까지 왔으니 대단한 일이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제 잘해야 된다. 모두 너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지? 특히 라틴어는 좋은 성적을 얻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만일 낙제한다면? 한스가 자신 없게 이렇게 말했다. 낙제? 목사는 매우 놀라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낙제란 있을 수 없다. 전혀 있을 수 없어.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이야. 혹 그렇게 되면 하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한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아버지에게 안부 전해드리고 힘내거라. 한스는 목사를 배웅했다. 그러고 나서 구두방 아저씨의 말을 생각했다. 아저씨는 무슨 이야기를 했던가. 라틴어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마음만 올바르고 하느님만 잘 공경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은 쉬운 일이다. 그리고 목사님은 만일 낙제하면 다시는 목사님 앞에 나설 수도 없으리라. 그는 침울하게 집으로 돌아와 급경사진 작은 뜰로 들어섰다. 거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낡은 헛간 같은 집이 있었다.
그는 이전에 그 안에다 통나무 집을 만들어 3년 동안이나 토끼를 길렀었다. 그러나 지난 가을 시험 때문에 아쉽게도 토끼를 빼앗기고 말았다. 취미나 마음의 위안을 가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얼마 만에 이 정원에 들어온 것인지 텅 빈 나무 칸막이는 손볼 여지도 없게 되었고 구석에 있는 종유석 덩어리는 허물어져 있었으며 조그마한 나무로 만든 물레바퀴가 수도관 옆에 흩어져 있었다. 그는 이런 것들을 깎고 맞추면서 기뻐하던 때를 회상했다. 그것은 2년 전의 일이었는데도 아주 먼 옛날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그마한 물레바퀴를 집어들고 회 구부려 분질러서 울타리 너머로 내던졌다. 이런 것은 모두 없애버려. 오래전부터 무용지물이 되었어. 이때 언뜻 그의 머릿속에 동창생 아우구스트가 떠올랐다. 물레방아를 만들고 토끼집을 고칠 때면 그가 도와주었었다. 둘은 이곳에서 돌팔매질을 하며 고양이를 쫓고 천막을 치기도 하고 오후 예배를 보는 날에는 당근을 먹으며 종종 오후 늦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한스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아우구스트는 1년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기계공 견습생이 되었다. 그로부터 그의 얼굴을 2번밖에는 보지 못했다. 물론 아우구스트도 지금은 정신없이 바빠서 시간을 낼 틈조차 없다. 구름의 그림자가 급히 골짜기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해는 벌써 산머리 가까이에 왔다. 소녀는 순간 자기 몸을 내던져 소리내어 통곡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마구간에서 손도끼를 들고 나와 가느다랗게 야윈 팔을 휘두르며 토끼집을 마구 부수어 산산조각을 냈다. 넓은 널빤지가 쪼개져 사방으로 흩어지고 못은 찍찍 소리를 내면서 구부러졌다. 지난 여름 이후 그 자리에 있던 썩은 토끼풀이 튀어나왔다. 소녀는 그런 모든 것을 내팽개쳤다. 그러면 토끼나 아우구스트나 그 밖에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그리움을 억누를 수 있다는 듯이 야,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니? 아버지가 창가에서 외쳤다. 장작 패는 거예요. 한스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도끼를 팽개치고는 뒷길로 뛰어나와 냇가를 향해 위쪽으로 달려갔다. 양조장 근처에는 2개의 뗏목이 묶여져 있었다. 그는 전에 종종 뗏목을 타고 몇 시간이고 강을 따라 내려간 일이 있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오후에는 나무 토막 사이에서 철썩철썩 물이 튀어오르는 뗏목을 타고 내려가며 통쾌함을 맛보고 졸기도 했다. 그는 한산하게 흔들리고 있는 제목 위에 뛰어올라 차곡차곡 쌓인 버드나무 위에 누워 이런 생각을 하려고 애썼다. 뗏목이 움직이고 있다. 초원과 밭과 마을과 그리고 서늘한 숲 모퉁이를 지나 다리와 올려진 수문 밑을 빠져나와 뗏목이 천천히 물 위를 흘러내려가고 있다. 나는 그 위에 누워있다. 모든 것이 다 옛날과 같고 나는 카프베르크에서 토끼의 풀을 뜯고 냇가 피역장에서 낚시질을 하던 무렵 두통도 나지 않고 근심 걱정도 없던 때와 같이 되었다. 그는 피곤하고 불쾌한 기분으로 저녁 때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내일로 다가온 슈투트가르트의 수업여행 때문에 공연히 흥분하여 가방에 책은 챙겨 넣었느냐, 검정옷을 준비했느냐, 기차 안에서 문법책을 읽어볼 생각은 없느냐, 기분은 어떠냐 하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물었다. 한스는 짜증스러워 짧게 대답을 하고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마치고는 곧 잠자리에 들었다. 자거라 한스, 푹 자야 한다.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주마. 혹 사전은 있지 않았니? 네, 사전 같은 것은 있지 않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한스는 자그마한 제 방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이 방은 오늘까지 시험이 가져다 준 유일한 혜택이었다. 좁기는 하지만 자신의 방.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자기가 주인이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는 피로와 졸음 그리고 두통과 싸우면서 밤늦게까지 카이사르와 크세노폰, 문법과 사전 그리고 수학 문제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집념과 끈기 그리고 공명심에 불탔으나 때로는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한꺼번에 빼앗긴 아이들의 놀이 이상으로 값어치 있는 시간을 이곳에서 맛볼 수도 있었다. 그것은 자랑과 도취와 승리감에 넘쳐 마치 꿈과 같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럴 때면 그는 학교도 시험도 그 외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더욱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고 동경에 잠기는 것이었다. 한스는 볼에 살이 찌고 귀염성 있는 친구들과는 아주 달라서 자기는 장차 뛰어난 사람이 되어 언젠가는 속세와는 동떨어진 높은 곳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게 될 것이라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지금도 그는 이 작은 방 안에 자유롭고 시원한 공기만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침대 위에 걸터앉아 꿈과 희망과 어슴푸레한 생각에 잠겨 몇 시간을 멍하니 보냈다. 밝은 눈꺼풀이 과도한 공부로 까슬까슬해진 큰 눈을 차츰 내리덮었다. 소녀는 눈을 한번 크게 떴으나 깜박거리다가 이내 감겼다. 창백한 그의 얼굴이 야윈 어깨 위에 떨어지고 가느다란 양팔은 힘없이 늘어졌다. 그는 옷을 입은 채 잠이 들고 말았다. 졸음의 손이 어머니처럼 격앙된 소년의 심장에 고동을 진정시키고 곱다란 이마의 작은 주름살을 지워주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교장이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정거장까지 나와주었다. 기벤나트 씨는 검은색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흥분과 기쁨과 자랑으로 잠시도 가만히 서 있지를 못했다. 그는 조바심을 내며 교장과 한스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역장과 역무원들로부터 안전한 여행과 아들의 시험의 성공을 빈다는 인사를 받았다. 그리고 조그맣고 딱딱한 여행 가방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쉴 새 없이 옮겼다. 또한 양산을 팔에 끼는가 하면 무릎 사이에 끼곤 했다. 그러면서 몇 번인가 양산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가방을 내려놓고 양산을 다시 집어들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왕복 차표를 가지고 슈투트가르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라도 가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스는 매우 침착하게 보였으나 뭔지 모를 불안에 목구멍이 막힐 지경이었다. 마침내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모두 기차에 올라탔다. 교장은 작별 인사로 손을 흔들어 보였고 아버지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기차가 출발하자 아래 골짜기 사이로 마을과 개울이 감추어졌다. 이 여행은 두 사람에게 즐거움은커녕 고통이었다. 얼마 후 슈투트가르트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갑자기 활기 있어 보이고 즐거워했으며 상냥해서 마치 사교가인 것처럼 보였다. 한스는 아버지에게서 며칠간 도시에 나온 시골 사람의 기분 같은 것을 느꼈다. 한스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한층 불안해졌으며 시가지를 바라보면서 중압감을 느꼈다. 낯선 얼굴들, 사람을 아래로 굽어보는 듯이 다닥다닥 장식되어 세워진 건물들, 멀미날 만큼 긴 도로, 말이 끄는 전차, 거리의 소음, 이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위압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었다. 두 사람은
소년의 백모 집에 숙소를 정했다. 거기서도 낯선 방, 백모의 수다스러운 친절과 이야기,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앉아 멍하니 있어야만 하는 일, 거기에 아버지의 쉴 새 없는 격려의 설교, 이런 것들이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는 방 한 구석에 멍하니 쭈그리고 앉았다. 그러고는 눈에 익지 않은 주위 환경이나 백모, 백모의 교회풍의 의상, 큰 무늬의 벽걸이, 탁상시계, 벽의 그림 등을 보기도 하고 창 너머 시끄러운 거리를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자신이 아주 버림받은 신세같이 느껴졌다. 집을 떠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러 그동안 애써 암기한 것들을 일시에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오후에 다시 한번 그리스어의 불변사를 복습하려고 했으나 백모가 산책을 나가자고 제의했다. 순간 한스의 마음속에는 초원의 푸른과 숲속의 잔잔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떠올랐다. 한스는 이에 즐겁게 응했다. 그러나 곧 그는 이 대도시에서는 산책도 시골에서와는 달리 또 다른 오락의 하나임을 알았다. 아버지는 방문할 사람이 있어 백모와 한스 두 사람만이 산책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 집을 나섰을 때 층계에서 비참한 일이 생겼다. 살이 찌고 거만하게 생긴 부인을 만났는데 백모가 그 부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비상한 말솜씨로 짓거리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무려 15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동안 한스는 층계 난간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그 부인이 데리고 온 작은 개가 그를 보고 멍멍 짖기도 하고 그를 향해 으르렁거리기도 했다. 그리고 그 뚱뚱한 부인이 고안경 너머로 몇 번이고 한스를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기 때문에 그는 어렴풋이 그들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거리로 나오자 백모는 급히 상점 안으로 들어갔다.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백모는 좀처럼 나오질 않았다. 초조하게 서 있는 동안 한스는 사람들 때문에 이리저리 밀리기도 하고 거리의 불황아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기도 했다. 백모가 상점에서 나오자 한스에게 넓적한 초콜릿을 하나 주었다. 그는 초콜릿이 싫었으나 공손하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받았다. 다음 길모퉁이에서 그들은 마차를 탔다. 거기서부터 10,000원이 된 마차는 쉴 새 없이 방울을 울리면서 여러 군데의 거리를 지나 마침내 가로수가 서 있는 큰 길의 공원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분수가 물을 뿜고 있었으며 울타리를 친 화단에 꽃이 피어 있었고 작은 인공 연못에는 금붕어가 헤엄치고 있었다. 한스와 백모는 산책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이리저리 거닐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 우아한 의복, 그들의 여러 가지 차림새, 그리고 자전거, 환자용 이동의자, 유모차 등이 눈에 띄었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으며 숨쉬는 공기는 미지근하고 먼지 투성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백모는 아까부터 줄곧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을 내쉬고 한스에게 미소를 지으며 초콜릿을 먹으라고 권했다. 그는 먹고 싶지가 않았다. 너 사양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어서 먹어. 어서. 그래서 그는 넓적한 초콜릿을 꺼내어 잠시 은종이를 만지작거리다가 조금씩 입에 넣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초콜릿을 먹고 싶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그것을 백모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다. 그가 초콜릿 한 조각을 씹어 목구멍을 채우고 있는 동안 백모는 거기서 아는 사람을 발견했다. 여기 앉아 있어. 곧 돌아올 테니. 한스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이 기회를 이용하여 초콜릿을 잔디 위에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박자에 맞춰 다리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불규칙 동사를 애우려고 노력했으나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한스는 이러한 자신에 대해 너무도 놀라 그만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내일이 주의 시험날인데. 이윽고 백모가 돌아왔다. 백모는 올해 주의 시험에는 118명이 지원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단지 36명만이 합격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소녀는 아주 낭망하여 돌아오는 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한스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으며 몹시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백모는 열심히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다. 한스는 밤의 깊은 잠 속에서 무서운 꿈에 시달렸다. 그는 118명의 동료와 함께 시험장에 앉아 있었다. 시험관은 고향의 목사와도 비슷했으며 백모와도 비슷한 것 같았다. 그는 한스 앞에 초콜릿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는 먹으라고 했다. 한스가 울면서 먹고 있는 사이에 다른 아이들은 한 사람씩 일어서서 작은 문으로 나갔다. 모두가 각자 자기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초콜릿을 다 먹어버렸는데 한스의 것만은 점점 더 불어나서 책상과 의자 위까지 넘치고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한스가 시험에 늦지 않기 위해 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고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머리에 떠올리고 있었다. 먼저 구두방의 플라크는 아침 수프를 들기 전에 하느님께 기도했다. 가족과 직공과 두 사람의 견숙공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그는 언제나 하는 아침 기도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덧붙였다. 주여, 오늘 시험을 치르는 한스 기벤나트를 지켜주시옵고 그를 축복하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훗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올바르게 알리고 깨우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마을 목사는 한스를 위해 기도를 하지는 않았으나 아침밥을 먹으면서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기벤나트가 시험 치는 날이 되었어. 그 애는 언젠가는 뛰어난 인물이 되고 반드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인물이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라틴어를 도와준 것도 손해본 일은 아니야. 담임 선생은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주의 시험이 시작된다. 우리 모두 한스의 성공을 빌자. 물론 한스에게는 이런 일이 필요 없겠지. 왜냐하면 너일드 같은 게으름뱅이는 10명을 한데 뭉쳐도 한스를 당하지 못할 테니까. 학생들도 또한 대부분 이곳에 없는 한스를 생각하고 있었다. 더구나 한스의 합격을 놓고 서로 내기를 걸고 있는 많은 아이들은 더욱 그랬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원과 깊은 동정은 먼 거리를 손쉽게 뛰어넘어 멀리까지 다다르는 것이기에 한스에게도 고향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아버지를 따라 시험장에 들어선 한스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학교 조교의 지시대로 따르는데도 초조하고 두려웠으며 창백해진 소년들로 가득 찬 커다란 교실을 들여다보니 마치 고문실에 들어서는 범죄자와도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교수가 들어와서 조용히 하라고 명한 뒤 라틴어 문체 연습에 원문을 쓰게 했을 때 비로소 한스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아주 쉽다고 생각했다.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마음으로 초고를 쉽게 작성하고 다시 신중하게 깨끗이 정사했다. 그는 최초로 답안지를 낸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는 백모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잘못 들어
무더운 시내 거리를 2시간 동안이나 헤맸으나 다시 찾은 마음의 안정은 그다지 흐트러지지 않았다. 도리어 백모나 아버지로부터 잠시나마 떨어져 있는 것이 즐거웠다. 또한 미지의 소란한 주도의 거리를 걷고 있으려니까 마치 무모한 모험가와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온갖 노력으로 길을 묻고 물어서 겨우 집에 들어선 그는 빗발치는 질문 공세를 받았다. 어떻게 됐니? 어떻더나 잘 됐니? 쉬웠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 것쯤은 이미 5학년 때 해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몹시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많은 양의 식사를 했다. 오후에는 할 일이 없었으므로 아버지는 한스를 친척들과 친구들한테 데리고 갔다. 그중 한 집에서 검은 옷을 입은 수줍은 소년을 만났다. 그도 마찬가지로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괴팅겐에서 온 것이었다. 한스와 그 소년은 왠지 서먹서먹한 듯 하면서도 호기심을 갖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라틴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쉽지, 그렇지 않아? 한스가 물었다. 아주 쉬웠어. 그러나 그게 바로 문제야. 쉬운 문제일수록 틀리기 쉽거든. 마음을 놓으니까 거기에 바로 함정이 있었을 거야. 그럴까? 물론이지. 시험관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한스는 잠시 놀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원본 가지고 있니? 그 소년은 노트를 가지고 왔다. 그들은 함께 문제를 빠짐없이 살펴보았다. 괴팅겐의 소년은 라틴어에 정통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한스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문법상의 용어를 2번이나 사용했다. 내일은 무슨 과목이지? 괴팅겐의 소년이 물었다. 그리스어와 작문이야. 참, 너희 학교에서는 수험생이 몇 명 왔니?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 혼자야. 그러니? 우리 괴팅겐에서는 12명이나 왔어. 그 중에서 매우 영리한 아이가 3명 있는데 그 애들 중에 한 명이 1등할 거라고 모두들 기대하고 있어. 작년에도 수석이 괴팅겐에서 나왔으니까. 너는 만약에 떨어지면 김나지움에 가니? 김나지움은 독일의 중등 교육기관입니다. 한스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몰라. 아니, 가지 않을 것 같아. 그래? 나는 이번에 떨어지면 어디든 상급 학교에 가는데 떨어지면 어머니가 울름에 보내준대. 그 말을 들으니 한스에게는 그 애가 우수한 학생같이 생각되었다. 매우 영리한 3사람을 포함한 12명의 괴팅겐 학생도 한스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은 합격할 것 같지 않았다. 한스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미로 끝나는 동사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았다. 그는 라틴어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불안을 갖지 않았으나 그리스어에 대해서는 일종의 독특한 기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어를 좋아할 뿐 아니라 그것에 열중했으나 다만 그것은 읽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특히 크세노포는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으며 생생하게 쓰여져 있었다. 모두가 맑고 깨끗하고 힘있게 울렸으며 경쾌하고 자유스러운 정신을 가졌고 또한 이해하기도 쉬웠다. 그러나 문법에서나 독일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규칙과 형식의 미로 속에 빠졌으며 그리스어의 알파벳조차 읽을 수 없었던 최초의 수업 시간에 겪었던 것과 같은 공포감을 느꼈다. 다음 날은 예정된 대로 그리스어와 독일어 작문이 있었다. 그리스어 문제는 매우 길었고 결코 만만치는 않았다. 독일어 작문의 주제는 아주 까다로웠고 자칫 틀리기 쉬웠다. 10시경부터 그 넓은 교실은 찌는 듯이 무더워졌다. 한스는
좋은 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어의 답안을 정사하는 데에 종이를 2장이나 버렸다. 장문 시험 때는 옆에 앉은 학생이 종이 쪽지에 질문을 써서 한스에게 보내고는 옆구리를 찌르며 답을 강요하는 바람에 몹시 난처했다. 같이 앉은 학생과 이야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으며 만일 이를 어기는 사람은 용서 없이 시험에서 제외되는 것이었다. 한스는 공포에 떨면서 그 종이 쪽지에 방해하지 말라고 쓰고는 그 아이에게 등을 돌렸다. 날이 몹시 더웠다. 감독 교수는 끈기 있게 조금도 쉬지 않고 같은 보조로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한스는 견진 때 입었던 두터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땀이 나고 머리가 아팠다. 마침내 그는 이제 시험은 틀렸다는 기분으로 결함투성이의 답안지를 냈다. 시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한스는 식사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떠한 물음에도 어깨를 움츠릴 뿐 죄지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백모는 이런 한스를 위로해 주었으나 아버지는 흥분하고 불쾌해했다. 식사 후 아버지는 아들을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꼬치꼬치 캐물었다. 어찌 된 일이냐? 실패했어요. 어째서 주의하지 않았니? 침착했어야 하잖아. 시원찮은 놈. 한스는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다가 아버지가 나무라는 이 말에는 그도 얼굴이 빨개지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그리스어 같은 것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한스에게 가장 싫었던 것은 2시에 면접 시험을 치르러 가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는 면접 시험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찌는 듯한 무더운 거리를 걷고 있는 동안 그는 몹시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고통과 불안과 현기증으로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는 10분 동안 큰 녹색 책상에 앉아있는 3명의 선생과 마주 앉아 두서너 개의 라틴어 문장을 번역한 뒤 제시된 질문에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10분간 또 다른 3명의 선생 앞에 앉아서 그리스어를 번역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시험관은 그리스어의 불규칙적인 과거형 하나를 질문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답하지 못했다. 가도 좋다. 저 오른쪽 문으로. 그는 걸어나가다가 문에서 과거형을 생각해냈다. 밖으로 나가요. 시험관이 소리를 질렀다. 밖으로 나가요.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나? 아닙니다. 그 과거형을 지금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방안을 향해 큰 소리로 과거형을 말했다. 선생들 중 한 명이 웃는 것을 보고 그는 불타는 듯한 머리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러고 나서 질문과 자기가 한 대답을 생각해내려고 애썼지만 모두가 뒤죽박죽이었다. 다만 커다란 녹색 책상의 표면과 외출복을 입은 3사람의 엄숙한 표정과 펼쳐져 있던 책, 그리고 그 위에 놓여진 자기의 떨리던 손,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아, 내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 거리를 걷고 있던 한스는 이곳에 와서 이미 몇 주일이나 지나 돌아갈 수 없게 될 것만 같았다. 고향집 정원과 전나무 숲의 푸른 산, 그리고 냇가의 낚시터 등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아주 오랜 옛날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 오늘이라도 집에 돌아갈 수 있었으면. 이곳에 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다. 시험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다. 한스는 밀크빵을 샀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변명해야 하는 일이 싫어 오후 내내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모두가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백모는 그가 피곤하고 애초롭게 보여 달걀 수프를 먹여서 채웠다. 내일은 또 수학과 종교 시험이 있다. 그러고 나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날 시험은
아주 수월하게 보았다. 어제 중요한 과목에서 실패한 후에 오늘 모든 것이 잘 된 것은 너무도 쓰디쓴 아이러니였다. 어쨌든 좋다. 이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시험이 끝났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돼요. 그는 백모의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하루만 더 있자고 했다. 모두들 칸슈타트에 가서 그곳 온천공원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그러나 한스가 오늘 안으로 혼자만이라도 집에 돌아갈 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허락했다. 역에 도착한 한스는 백모로부터 키스를 받고 먹을 것도 받았다. 표를 가지고 기차에 올라탄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아무런 생각 없이 기차에 흔들리며 푸른 구릉지대를 지나 집으로 향했다. 검고 푸른 전나무산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는 구원받은 것과 같은 기쁨을 느꼈다. 늙은 하녀와 작은 그의 방,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정든 교실과 그 밖의 여러 가지 것들이 즐겁게 기다려졌다. 다행히도 정거장에는 호기심 많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작은 짐을 든 그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고 급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좋았어요. 늙은 하녀 아나 할멈이 물었다. 좋았냐고? 시험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 돌아온 것만이 즐거울 뿐이야. 아버지는 내일 오셔. 그는 금방 짠 우유를 한 잔 마신 뒤 창밖에 걸려있는 수영 팬츠를 집어들고 뛰어나갔다. 그러나 공동 수영장이 되어버린 초원으로는 가지 않았다. 시내에서 훨씬 떨어진 마을 변두리 밖으로 갔다. 그곳의 물은 깊고 높이 우거진 숲 사이를 서서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옷을 벗고 시원한 물속에 우선 손을 그리고 발을 어루만지듯이 담갔다. 약간 몸이 떨렸으나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약한 물줄기를 거슬러 천천히 헤엄을 치고 있자니 지난 며칠간의 땀과 불안이 자기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의 약한 몸이 흐르는 물속에 잠겨있는 동안 그의 마음에는 서늘하게 새로운 기쁨이 넘치고 아름다운 고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계속해서 헤엄치고 쉬고 또 헤엄쳤다. 상쾌하고 서늘한 기운과 피곤이 그를 엄습해왔다. 그는 하늘을 보고 누워 하류로 떠내려가면서 은빛의 원을 그리며 떼지어가는 저녁 파리들의 붕붕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또한 석양역의 하늘에 조그만 비둘기가 재빠르게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다. 벌써 산 너머로 기운 태양은 하늘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가 다시 옷을 입고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돌아올 무렵에는 어느덧 골짜기에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한스는 돌아오는 길에 상인 자크만의 정원을 지나왔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 그곳에서 두 서너 명의 아이들과 함께 익지도 않은 살구를 훔친 일이 있었다. 그리고 하얀 전나무 목재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목수들의 일터 킬히너 옆을 지났다. 이전에는 그 목재 아래에서 항상 낚싯밥을 할 지렁이를 찾곤 했었다. 그리고 다시 검사관 게슬러의 작은 집을 지났다. 2년 전 한스는 스케이팅을 할 때 그 집 딸 에마와 가까이 지내보려는 강한 충동을 느꼈었다. 에마는 이 시내의 여학생 중에서 가장 예쁘고 우아했다. 나이도 그와 같았다. 그 무렵 한때 그는 에마와 한번 이야기를 나누든지 악수를 해봤으면 하고 몹시 열망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그가 지나치게 수줍어했기 때문이다. 그 후 에마는 기숙학교에 들어가 버렸다. 그는 이제 에마의 모습을 거의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렸을 때의 그 일이 아주 먼 곳에 있기나 한 것처럼 한스의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더욱이 그것은 이제껏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강한 색채와 이상스럽게 가슴을 울리는 향기를 품고 있었다. 그 무렵 한스는 저녁 때마다 나숄트 집안의 리제와 함께 문간 통로에 앉아서 감자 껍질을 벗기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또한 일요일이면 아침마다 둑 밑에서 바지를 높이 걷어 올리고 새우나 고기를 잡느라 일요일에 외출복을 적시곤 하여 아버지한테 매를 얻어맞곤 했다. 또한 그때는 수수께끼 같은 이상한 사건과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그것들을 오랫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다. 고개가 굽은 구두방 아저씨 슈트로 마이어 씨, 그가 아내를 독살한 것은 확실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엉뚱한 베크 씨, 그는 지팡이와 점심 도시락을 싼 보자기를 들고 주의 관할 구역을 싸돌아다니지만 예전에는 돈도 많았고 마차 한 대와 말 4마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씨라고 불렸다. 한스는 이미 이러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름 이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없고 이 어두컴컴한 작은 골목의 세계는 자기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더욱이 그것은 그에게 어떤 활기를 준다거나 경험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다음 날도 휴가를 얻었기 때문에 한낮까지 자면서 자유스러운 기분을 즐겼다. 점심때 그는 아버지를 마중 나갔다. 아버지는 아직도 슈투트가르트에서 맛본 여러 가지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행복스러워했다. 내가 합격하기만 하면 욕심나는 것은 뭐든지 요구해도 좋아. 잘 생각해 두어라. 아버지는 즐겁게 말했다. 틀렸어요. 소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틀림없이 떨어질 거예요. 바보 같은 녀석. 어째서 그런 말을 하니? 아버지가 후회하기 전에 무엇이든 욕심나는 것이 있으면 말해두는 것이 좋을 게다. 휴가를 주면 다시 낚시질을 가고 싶어요. 가도 돼요? 그럼 시험에만 합격한다면. 일요일에는 주먹 같은 소나기가 쏟아졌다. 한스는 몇 시간이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슈투트가르트에서 본 시험 성적을 곰곰이 따져보았다. 그러나 몇 번이고 절망적인 실망감을 맛보아야 했으며 훨씬 더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결론을 지었다. 이젠 절대로 합격할 가망이 없겠지. 이 부질없는 두통. 그는 차츰 어떤 불안에 휩싸여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마침내는 무거운 근심에 시달리며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아버지, 왜 그러니? 좀 여쭤볼 말이 있는데, 소원하는 일인데, 저 낚시질 그만두고 싶어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뭐? 왜 또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저 여쭙고 싶었어요.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서 말해봐. 실없는 소리냐? 좋은 이야기냐? 저 혹시 떨어지면 김나지움에 가도 돼요? 기벤나트 씨는 말문이 막혔다. 뭐? 김나지움? 그는 대뜸 고함을 질렀다. 내가 김나지움에 가? 누가 그런데 가라고 하던? 아무도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단말마의 괴로움을 소년의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었다. 가라, 가! 아버지가 성난 얼굴로 말했다. 당치도 않아. 김나지움이라고. 내가 상업 고문관이라도 되는 걸로 생각하니?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한스는 단념을 하고 절망적인 기분으로 밖으로 나갔다. 빌어먹을 자식. 아버지는 자식의 뒤에서 나무랐다. 그게 있을 법한 일이니? 이젠 김나지움에 가겠다고? 바보 같은 놈. 어림없는 소리 마. 한스는 반시간 동안 창틀에 앉아 깨끗이 닦은 마룻바닥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말 신학교도 김나지움도 학문도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치즈 가게나 사무소의 견습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 일생을 끝마치게 되겠지. 그는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귀엽고 영리한 학생다운 얼굴은 사라지고 분노와 슬픔에 가득 찬 일그러진 얼굴이 되었다. 그는 미친 듯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라틴어 명문집을 집어들더니 온 힘을 다하여 벽에 내던졌다. 그러고는 집을 나와 빗속을 달려갔다. 월요일 아침에 그는 학교에 갔다. 어떠냐? 교장이 손을 내밀며 물었다. 어제 올 줄 알았는데 도대체 시험은 어떻게 됐니? 한스는 고개를 숙였다. 한스, 어떻게 됐어? 실패했니? 그런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자꾸나. 교장은 그를 위로해 주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슈투트가르트에서 통지가 올 거야. 오늘 하루는 무섭도록 지루했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점심시간에도 한스는 가슴속에 치미는 갑갑증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오후 2시에 한스가 교실에 들어서니 담임선생이 먼저 와 있었다. 한스 기벤나트. 한스는 앞으로 나갔다. 선생은 손을 내밀었다. 축하한다, 기벤나트. 주의 시험에 2등으로 합격했단다. 교실은 아주 조용해졌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교장이 들어왔다. 축하한다. 자, 무엇이든지 말해보아라. 소녀는 의외였고 기쁨에 가득 차 어리둥절했다. 예, 무슨 말을 좀 해야지. 그것만 알았더라면. 그는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완전히 1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자, 빨리 집으로 가보아라. 교장이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께 알려드려라. 이제는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고. 그렇잖아도 일주일만 있으면 방학이니까. 소녀는 어지러운 기분으로 거리로 나왔다. 보리수와 해가 비치고 있는 시장터가 눈에 띄었다. 모두가 전과 다름없었으나 더욱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그리고 즐겁게 보였다. 그는 합격한 것이다. 그리고 2등으로. 최초의 기쁨의 격정이 지나고 나자 그의 마음은 뜨거운 감사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제는 목사를 피해 다닐 필요가 없었다. 이제야말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치즈 가게나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낚시질을 갈 수도 있었다. 한스가 집에 들어서자 마침 아버지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됐니? 아버지가 간단하게 물었다. 이제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대요. 뭐라고? 도대체 어째서? 저는 이제 신학교 학생이니까요. 그래? 되었구나. 합격했구나. 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적은 어땠니? 2등이에요. 그것은 아버지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다.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몇 번이나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웃으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장하구나. 비로소 그는 외쳤다. 그리고 또 한 번 장한 일이야 하고 아주 기뻐했다. 한스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계단을 올라 다락방으로 갔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다락방의 벽장 안을 뒤져 여러 개의 상자와 노끈 다발과 코르크를 끄집어냈다. 그것은 그의 낚시도구였다. 지금 한스는 무엇보다도 먼저 좋은 낚싯대를 잘라와야 했다. 그는 아버지한테로 갔다.
아버지, 칼 좀 빌려주세요. 무엇을 쓰게? 낚싯대를 잘라와야 해요. 고기 낚을. 아버지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자, 아버지는 웃음 띤 얼굴로 호탕하게 말했다. 이 마르크다. 이제 너도 내 칼을 사는 게 좋겠다. 그런데 한프린트네 집으로 가지 말고 건너편 대장간으로 가거라. 그는 곧 대장간으로 달려갔다. 대장간 주인은 시험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듣고는 특별히 좋은 칼을 골라주었다. 하류의 브리엘 다리 아래에는 아름답고 산뜻한 오리나무와 개암나무가 무성하게 서 있었다. 한스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고른 끝에 세차고 탄력이 있는 좋은 가지를 골라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눈을 반짝이며 그는 낚시 준비를 시작했다. 그것은 그에게 낚시질 그 자체에 못지않은 즐거운 일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어두워질 때까지 그 일에 열중했다. 하얀색, 갈색, 녹색의 실을 골라 정성스럽게 그것을 입고 묶은 매듭과 헝클어져 있는 것을 풀었다.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의 코르크와 찌를 검사하고 또 새로 깎고 각기 다른 무게의 조그만 납덩이를 둥글게 만들고 한쪽을 베어서 실 무게를 달기도 했다. 그 다음에는 낚시 바늘을 나누어 일부는 4겹의 검정 바느질 실과 현악기의 장선에 나머지는 잘꼰 말털에 야무지게 잡아맸다. 이 일은 밤이 이슥해서야 완전히 끝이 났다. 한스는 이것으로써 7주 동안의 긴 휴가를 지루하게 지낼 걱정은 없었다. 그는 낚싯대만 있으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 냇가에서 지낼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